안녕하세요.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대변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법률적 쟁점을 조금 더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윤숙 변호사님과 그리고 오유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윤숙 변호사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담은 열정적인 변론을 하는 변호사 16년째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윤숙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형사랑 민사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형사랑 민사랑 과연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형사는 나라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 게 바로 형사 사건인 거고요. 그리고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긴 해요. 서로 간의 분쟁.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 네. 이랬을 때는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돈 달라라고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자님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한테 돈을 안 갚으려고, 사기? 그쵸. 네. 그렇게 마음 먹고 돈을 나한테 빌려갖고 떼먹은 거야. 네. 그랬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국가가 이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를 정하는 재판을 거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형사 재판입니다. 민사랑 형사랑 용어가 좀 차이 납니다. 네. 민사는 원고, 피고가 존재하고 형사는 피고인만 존재합니다. 원고인이 없어요. 왜요? 원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사는 개인 간의 법률 문제인 거고, 네.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원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물론 범죄에는 가해자랑 피해자는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흔히 범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범죄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피해자 국선 변호. 예.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존재를 하는데, 그 제도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피고인과 검사와 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처럼, 민사의 원고처럼 대응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많이 헷갈리십니다, 일반인 분들이. 우리 이윤숙 변호사님 특히 뭐 살인 사건도 있고, 네. 또 마약 사건도, 그렇죠. 그리고 또 성범죄 또 전문으로 또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되게 이슈되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도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도 많았고, 그 중에 특히 성범죄라는 게 크게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면 임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인 네. 거고, 강간이라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시도한다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원래 성관계라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데 임의적으로 했을 때 강간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만 추행인 건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원래 추행이라는 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다든지. 만지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추행이 된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요, 좁은 공간인 차량 내에서 남성분이 운전을 하고 옆에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성분이 차량 내에서 자유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이제 여성분이 고소를 했고, 그게 강제추행이 인정이 됐고요. 또 다른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 내에서 또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되기도 하거든요. 통상 일반적으로 그 자유행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또 일명 노출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공연 음란죄라는 게 성립
생각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좀 좁은 공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공연성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의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연, 음란죄는 안 되고 그 여성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거기는 해당한다라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뭐 합의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구속이 되지 않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거는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합니다. 양형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건데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를 되면 많이 선처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징역 갈 거를 집행유예를 받는지 아니면 또 더 가벼운 벌금을 받게 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피해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한 이게 정말 어렵긴 해요. 변호사들도 어려운데 김정규 변호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강제추행 사건은 1,000만 원. 합의금도 정해놓으시나요? 일단- 수임료도 정해이고. 일정도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으면 네. 그분들도 되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합시다 하고 만약에 그 피해자하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얘기하고 만약에 정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형사공탁까지 얘기를 합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게 피해자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할 때 피해자한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제도도 고민을 합니다. 양형 중에서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고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 피해를 도와줬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죄를 좀 뉘우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양형 판결을 선고할 때 조금 더 수위를 낮춰줍니다. 그것 때문에 합의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렇게 합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판사님들이 어떤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기준이 뭐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대략은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이 정도 처벌 수위로 내려야겠다라는 걸 참조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형 기준이 2022년 3월부터 이 부분을 넣었어요. 이렇게 무리한 합의 시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막 합의해달라고 괴롭힌다든지 이거 합의 안 해주면 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뭔가 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차 가해거든요. 2차 가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2차 가해. 그래서 이런 성범죄에서 2차 가해를 하면 형을 더 가중하거나 또는 집행유예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양형 기준을 2022년 3월부터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리하게 합의 시도하시려면 안 되고요. 합의하려면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상황이면 피해자한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뭐 피해자 변호사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전달하셔야지 무리하게 막 찾아가거나 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보인다면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요소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객관적 지위를 가진 변호사님들이 합의의 과정에 많이 관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있고 아니면 피고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또 변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끼리 얘기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때 하나 말씀드리면 실형이라 하는 것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갑 차고 가는 그런 거고 집행유예는 그렇게 가는 거를 일정 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집행을 유예, 미뤄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통 제가 있다가 갑자기 구속된다 하면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제가 사회적 생활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강력범죄 종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흉기를 휴대해서 때리는 경우.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머그컵으로 이렇게 때린 사건도 있고요. 근데 머그컵은 사실 그냥 컵이잖아요. 근데 그게 흉기로 사용될 시만 그렇게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물건을 들었는데 그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거죠. 뭐 이렇게 상처를 네. 입힐 수 있는 정도로 예 물건이라면 네. 그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로 볼 수 있어요. 흉기로?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처벌이 되나요? 그냥 소지. 흉기의 소지만은 문제되지는 아, 않고요. 소지만. 흉기를 가지고 뭐 위협을 위협을 하거나 하거나. 뭐 그걸로 뭐 때리거나 그걸로 뭐 칼로 찌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예전 판례 중에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이요? 우리가 쓰는 네. 휴대폰. 휴대폰으로 때렸어요. 그 사람의 네. 행위가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흉기는 뭐 칼이나 네. 뭐 방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할 네. 수 있는데 휴대폰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시면 안 돼요. 네. 혹시나 화가 나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뭐 경찰서나 검찰청, 교도소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김종기 변호사님도 뭐 경찰서나 많이 가지 않으세요? 혹시 경찰서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진짜 무서웠어요. 경찰서 가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입구를 일단 못 찾아요. 입구를 못 찾게 만든 거는 도망을 못 가게 만든 거죠, 사실. 들어가면 이쪽 가서 이쪽 갔는데 또다시 이쪽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려면 그걸 기억을 못하면 조사받던 사람이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크구나. 네, 크고 네. 미로처럼 미로처럼,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사건들은 뭐 그냥 형사적인 문제로 간단하면 뭐 진흥팀, 경제팀, 네. 아니면 형사적으로 뭐 여성과 관련되면 여성 청소년 팀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합니다. 근데 정말 강력 사건은 조금 더 크게 처벌되고 또 중요하게 조사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은밀한 공간으로 갑니다. 사실 지금 경찰서 가실 때 보통 그냥 뭐 나는 크게 뭐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서 수습이 안 되는 걸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오, 땡땡땡님 맞으시죠? 뭐 무슨 죄로 고소 당하셨다면서 언제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반들이 엄청 당황하게 돼요. 네. 이거 혹시 요즘에는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나는 뭐 범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당황하게 되죠. 만약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면 자기가 진짜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건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 못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로 내가 고소당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고소장이라는 걸 열람해 볼 수가 있어요.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정보 공개 첨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정보 공개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서 정보 공개 첨부를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첨부를 하시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거 완전 거짓이다라고 네. 하면 제가 본인이 반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박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만약에 사건에 있어서 이게 조금 나한테 많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좀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경찰 처음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찾아와서 선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은 되게 아는데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증거는 조서예요. 서류. 서류에 어떤 말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계약서, 서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경찰이 듣고 그걸 조서에 적습니다. 그 조서에 내가 한 말이 법률적인 용어로 정확히 적혀 있는지를 변호사가 판단해 줘야 돼요. 이걸 본인이
그 의도대로 적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지는 끝에 도장을 찍습니다. 서류가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고 나면 이 서류는 완결된 서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서류가 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 나의 발목과 내 손목을 채우는 족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혼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채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김정규 변호사님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늘 경찰서 조사를 앞두신 분한테는 이 부분을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거든요. 경찰 조사 받은 거. 피의자 신문 조서 다 받고 나서 대부분은요. 경찰이 작성하고 자 도장 찍으세요 하니까 그냥 안 보고 뭐 그냥 대부분 사실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그 이름 서명하고 그냥 도장 찍고 나와서 자기가 뭐라고 이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대부분 사실 안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만약에 알려준다고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꼼꼼히 살펴야 되고, 사실 이게 조서라는 게 녹음한 거, 녹취록처럼 녹음한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경찰들마다 자기만의 언어를 좀 정리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은데 뭐 앞뒤 다 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도 이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또 본인에게 또 이제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불리한 건데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경찰이 질문을 안 하니까 그걸 미처 말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본인 할 말 있으면 써라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안 쓰시게 되긴 하는데 조사를 일단 꼼꼼히 살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 경찰한테 수정을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걸립니다. 이거 괜히 했다가 믿게 보이는 거 아니야?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되고요. 이 조서를 정말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는 한 2시간 넘게 조서 검토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경찰분이 의뢰인과 친척분 계세요?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적 있어요. 그 정도는 너무 제가 꼼꼼하게 봐드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꼼꼼히 보시고 어떤 경찰분들이 이렇게 한 것만 정말 이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엉망으로 좀 실제로 이렇게 다 답변한 내용과 좀 다르게 왜곡되게 적혀 있는 것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서 조서 꼼꼼히 살피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강조하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 예를 들어 펜이라고 했을 때 수사관이 인식하고 있는 펜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내가 의도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칼을 과도를 의미했는데 저분은 식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검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뉘앙스 하나가 그 상황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변호사들은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캐치해내시는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조서만 법원에 제출됩니다. 증거와 함께. 이걸 바라봤을 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이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의도를 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버리는 순간 유죄가 돼버립니다.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보면 디테일하지만 그 뉘앙스를 캐치해내지 못하면 이 조서는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김정규 변호사한테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제가 관여하지는 못했고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선임이 돼서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이렇게 열람해 보면 등사해서 열람을 해보면 조사 받은 내용 이렇게 보면 조사는 이 피고인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얘기해보면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야, 아닌데 왜 여기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김정규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많으셨죠. 실제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호사님이 대부분 조사 내용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메모를 해서 그때 당시의 말과 대답을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명확히 표현을 해줍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쁜 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조서상으로. 우리가 인식이 선입견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그걸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정은 변호사님 어떠세요? 어떤 사건, 좀 성범죄 사건 중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랑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정말 많이 증가한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타인의 신체를 그냥 카메라를 이용해 찍는 거예요. 몰카 같은 거. 몰카. 맞습니다. 아, 몰카 잘 이해하시네. 몰카를 찍는데 그 범죄가 남녀노소는 아니군요. 연하는 잘 좀 없으니까 노소를 불문하고 막 벌어집니다. 10대도 아. 있고 60대 뭐 어르신도 있고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기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범죄를 많이 또 접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누구나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가지고 있고 손쉽게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범죄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카메라 이용 촬영 일명 카찰죄라고 하거든요. 네. 줄여서 카찰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찍고 지웁니다. 그러면 과연 지우면 증거로 남지 않느냐? 어떨 것 그러니까요.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지우면은 증거가 없고 안 찍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대부분 이제 삭제했다고 해도 그게 다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하신 분들이 또 1회 그친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포렌식에 보면 수차례 이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증거가 돼서 그 범행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죄가 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또 온라인 게이밍 관련해서 또 정말 저한테 상담도 많이 했던 건 중에 하나가 요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한 욕설이나 문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몇몇 게임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 채팅을 하는데 좀 다들 과격하게 이렇게 채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뭐 좀 음란한 내용의 그 욕설을 그냥 이제 뭐 게임을 진다든지 막 이랬을 때 뭐 그런 욕설을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다들 그래. 다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죄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같이 그냥 휩쓸려서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성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다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일부 사람들 중에는 그게 워낙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음란한 욕설 유도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면 오케이 해갖고 딱 증거 남겨서 고소를 하고 그걸 뭐 아예 뭐 여러 명에 대한 걸 한꺼번에 소위 기획 고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뭐 음란한 욕설이 무조건 통신 매체의 이용 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게 과연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갑자기 진짜 게임하다가 느닷없이 그런 죄로 평생 한 번도 경찰서에 가지 않은 사람이 연락이 와서 당신 고소당했어요. 조사 받으러 오세요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과가 되잖아요. 사실 벌금부터 다 전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던가 하면 자기의 뭐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많이들 그러세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셔도 여긴요 다들 이래요. 다들 이런데 뭐 내가 이런 게 이게 죄가 되나요? 근데 다 남들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죄가 되는 거지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는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주신 어머니께서도 이제 자녀분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이게 통신 매체 음란이라면 대부분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댓글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어떤 악성 댓글을 다는 거죠. 악플. 악플을 다는데 악플을 캡처해서 고소를 합니다. 뭐 유명한 분들이 본인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가지고 고소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또
남용하는 분들 있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획 고소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오늘 출연하신 그 형사 전문 16년차 변호사 이윤석 변호사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유튜브 촬영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뭐 부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댓글이나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드리고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